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미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란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드론 한 200여 기, 보도에 따라서 한 300여 기로 공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99%를 격추시켰다. 그래서 사실상의 피해는 별로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 확전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반격 작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저도 여러분들께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 이번 사태만큼은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특히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요 상황을 제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이 관련 이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의 공격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이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전쟁 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말이죠. 11일 날, 그러니까 10일 날 선거한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이 회의를 주재하고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자세하게 이 상황이 말이죠. 급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조국마저도 나서서 완전히 공개적으로 협박 공갈을 치고 있어요. 윤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받아달라. 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반드시 답변을 내놔라. 이건 뭐 도둑이요 칼 들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내부 정비가 바쁘다. 예, 자연스럽게 거절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부에, 우리 여권 내부의 동정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의가 이렇게 설치다 보니까 다시금, 최근에 이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으로 이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조국이 이렇게 설치고 날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권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은요, 왜 조국을 구속을 못 시켜서 이 난리판을 만들어 놨느냐? 지금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 과연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파기 환송심이 될 것인지 이제 관심인데요.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들하고 이제 쭉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으로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그리고 저도 쭉 이거를 팔로우업 해봤지 않습니까? 절대 파기 환송은 불가능하다. 한 서너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탄핵, 임기 단축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대별이 되는데 목표는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게요. 우리 국민의힘이 빼놓은 세력들, 조국과 이준석 그리고 민주당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황운하가 설치고 날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거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 오늘 그러니까 이제 중동전 확전 5차 이 중동 전쟁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확전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요, 오늘 이 안보관계 이 회의를 전격적으로 주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제안보 긴급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닙니다.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어요. 자, 이제 이게 지난 총선 이후로 첫 공개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국제안보 경제 상황의 변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와 우리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대응책이 지금 긴급하게 논의돼야 하는지 이런 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을 보면은요, 범정부 차원의 국제유가 에너지 수급 그리고 공급망 관련 분석 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 이런 특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영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영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제외 공간의 안전을 비롯해서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긴급 경제안보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경우에는요, 이번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유가 환율이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겠다. 그리고 공급망과 물가와 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의에는요, 이 최상목 취재부 장관, 조태열 외교, 김용호 통일, 신원식 국방, 강도형 해수, 조태영 국정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이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수석과 안보실 1, 2차장, 그리고 3차장이 모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 근데 현재 말이죠. 이스라엘 공습 사태로 인해서 한국인들의 피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수는 약 500명 정도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는요, 이 재외국민 보호 대책반을 가동하고 즉각적으로 이 상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섰고요. 자, 이번에 이제 이거를 말이죠. 이게 뭐 복잡한데 제가 이제 1차적으로는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이 안보 관련 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CIA 부장을 비롯한 국가정보국장 긴급 브리핑을 받고 정례적으로 계속 챙겨나간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지금 총리 주재로 긴급 전시 이 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이번에 이 사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느냐,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어졌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지도가 말이죠. 굉장히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연합뉴스에서 정리한 자료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말이죠. 자, 여러분들 뭐 글씨가 이제 이 정도면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말이죠.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은 지난 4월 1일 날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어요.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 지휘관 8명에서 13명 사이를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사살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4월 초부터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성명문을 쭉 발표한 바 있고요.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충분하다. 긴급히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정보를 이스라엘한테 제공해주고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13일 밤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13일 날 아침에 이란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에 연관된 선박을 전격적으로 납포했습니다. 이 선박 소유주가 바로 이스라엘 기업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란 총영사관 보복에 대한 1차적인 로키 대응이 바로 이란 측의 이스라엘 선박 납포가 됩니다. 이스라엘 선박을 납포하면서 이제 이 전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어제 밤이죠. 심야에 이란이 200여 개의 드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퍼부은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퍼부었고, 이 군 시설을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가했고요. 종교 시설이라든가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미군 시설, 인근 지역의 미군 시설과 미국 시민에 대한 공격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예, 이란도. 근데 이렇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군사적으로 공격한 것은 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에는요, 친이란의 테러 조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예, 헤즈볼라라든가 이 후티 반군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마스라든가 이러한 이 무장 세력들, 테러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란이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군사적으로, 국제정치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안보 현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공격은 받았지만은 아이언돔을 비롯한 요격 체계를 가동시켜서 거의 다 막아냈다. 99%를 전부 요격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피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피해를 본 것은 굉장히 경미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거를 확전을 막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본 입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아이언클랩, 철통 같은 방위를 약속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면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압박을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직접 이스라엘 총리한테 전화로 이러한 일종의 이제 당부 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G7 정상회의를 즉각적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UN 안보리 회의도 즉각적으로 소집을 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1차적으로요, 이스라엘은 자국민 대피령을 내렸고 영공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국민 대피령이라든가 영공 폐쇄 명령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해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이번 자국의 이런 군사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해올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제2의 공격을 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전을 지금 확전 예방 외교에 전념하고 있는 거죠, 국제사회가. 자,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이런 데도 이스라엘을 돕겠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정도에서 말이죠,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요,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의 인명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강력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 또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전 가능이라고 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양한 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이제 조국, 그러니까 이재명에 의해서 조국도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전 페북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내 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공식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지 않은 것은 구속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만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때려잡고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믿었지만은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요, 이 부산 사투리로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치사하고 추접스러운 생각이다, 이거죠. 얄팍한.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윤 대통령이 이번 이런 목표, 그러니까 이재명을 구속시켰다는 목표도 무산이 됐고, 그 총선 참패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말이죠,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공개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서 맨 먼저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비서실장 교체와 같은 인적 쇄신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적 쇄신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 긴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 체제 정비에 지금 몰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인적 쇄신이 더 중요한 것이지 조국과 영수회담 수용이 더 급한 것이 아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외교안보 이슈를 비롯해서 국가 현안을 다룰 때는 완급, 그 다음에 경중을 가려야 되는데 이런 조국의 제안은 완급 면에서나 경중 면에서나 밀린다, 이거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완급, 경중 면에서 영수회담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조국도 알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때려야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극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개딸들한테도 인정받고 조국 팬덤들한테도 정치력이 있다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별로 정말로 시급하다,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세게 얘기하겠습니까? 시급하지 않으니까 시급하게 만들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워딩도 굉장히 세게 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 조국은 비정상적인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협박 정치. 뭐 처음서부터 협박 정치 하겠다고 아주 대놓고 총선 때부터 나선 건 아니에요. 이 협박 정치, 요게 말하자면 후보를 쳤는데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석을 받은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재명이도 마찬가지다. 자, 이재명이도 말이죠. 이미 12일 날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되고 당연히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윤 대통령도 이 협력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나하고 만나라.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권 상황을 보면 여당 내에서도요. 지금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의원 숫자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여기저기서 영수회담에는 이제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실명으로 또 익명으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섭 도봉갑 당선인도요. 이거는 선택이 아닌 당위 문제다. 그래서 당연히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김용태 이분도 이제 젊은 30대 정치인인데 김용태도 말이죠.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볼 사람은 별로 없다. 민생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은 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황상무 사건이라든가 이종섭 계속 일주일 이상 밀려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대목에 관해서는요. 이제 뭐 선제적인 공격을 우리가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해서 말이죠. 이 비판의 소지. 그러니까 이미 불난집인데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더 붓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조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조국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화되어 있습니다. 왜냐? 조국이가 지금 12석을 딱 먹다 보니까 조국이 이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 반 기대 반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대법원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판결할 가능성은 물론 배제할 수 없죠. 왜? 좌파 판사 둘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 그래서 주심은 엄상필이가 되겠습니다. 자, 엄상필이가 되지만, 예, 대법원 3부인가요? 예. 자, 그래서 대법관 지금 이제 엄상필 딱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과연 이거를 파기환송할 수 있을 것이냐? 파기환송은 어려울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파기환송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파기환송이 어려운 이유 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말이죠. 지금 조국은 단독 범행이 아니고 이 아들, 딸, 요 이제 스펙을 말하자면 가짜 스펙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3부죠. 예,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전부 다 그래서 정경심하고 조국은 공범이에요. 다만 정경심 재판이 먼저 쫙 진행돼 가지고 벌써 형기까지 이제 다 끝나 가지고 이제 풀려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공범이기 때문에 정경심이가 1, 2, 3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것도 자녀 스펙과 관련해서 7대 범죄 행위가 있는데 7가지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팩트도 일체예요. 7개 범죄 전부 유죄. 그 다음에 이 7개 범죄에 대한 법리 적용도 전부 똑같아요. 자, 그래서 1, 2, 3심, 정경심 모두 유죄 판결로 끝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조국도 1, 2심에서 전부 똑같이 법리 해서 적용, 똑같은 팩트, 그래서 똑같은 형량, 징역 2년, 다만 집행만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경심의 3심하고 조국의 2심을 합치면요 5번 재판에서 7개 범죄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팩트 면에서나 법리 면에서 조금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대법원은 뭐라 그럴까요? 범죄 행위 그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아요. 법리 해석만 하는 겁니다. 법리 적용이, 법률 적용이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대법원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경심의 1, 2, 3심, 조국의 1, 2심 모두가 법리 해석이 똑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대법원에서 진보, 좌파 대법관이 둘이 있다 손 치더라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만약에 말이죠. 그리고 더 최악의 경우에 이게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전체 전원 합의부로 넘기간다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대법원장도 딱 그 판결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외에 대법원 3부에서 심판을 하나 아니면 전체 합의부로 넘어가나
어떤 경우에도 요거는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 나올 확률은 전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그러면 판사에 대한 대법관에 대한 이 기피 신청은 어떠냐? 그러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기피 신청.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왜냐? 지금 이제 엄상필 대법관이 지금 이제 이 정경심의 항소심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경심의를 판결한 것이 조국을 판결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조국을 엄상필 대법관이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그러면 기피 사유가 돼요. 그런데 그 부인, 가족을 판결했다 해서 기피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상필이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이홍구 대법관이 되겠습니다. 이흥구 대법관도 2020년 9월 인사청문회 할 때요. 조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 회피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피가 되면은요. 대법원 3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어요. 왜? 3명 이상이면 되니까 꼭 대체를 누구 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고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2대1이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해. 예, 우리 이제 보수 정도가 2명이니까요. 자, 그래서 재판부 구성면에서 보나, 법리 적용면에서 보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보나, 어느 측면으로 보더라도 절대로 요게 무죄, 그러니까 파기환송으로 갈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판단이자 저는 이제 이거를 뭐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요. 제가 잘 아는 이제 지인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하고 생각이 거의 100%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파기환송될 소지가 많다. 그러면 이게 잘못 적용했다.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조국이가 이 상부 조치는 했지만 지금 아주 각오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가면 스쿼트 같은 거 하고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읽고 책도 쓰겠다. 그 영책도 많이 받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아니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무죄야. 이렇게 소리를 안 질러요. 요것만 보더라도 조국도 그대로 이 형이 확정될 것을 전제로 본인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네 번째 그러니까 유죄 판결로 끝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황우라가 드디어 이게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본인이 페북에다가 이 글을 공유했는데 뭐냐? 윤 대통령한테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당할 것이야. 이 글을 공유했어요. 왜? 지금 울산시장 선거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3년이 구형됐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구속을 안 했어요. 아, 참 큰일 났어요. 이놈의 참 법원들. 자, 그래서 이 퍼온 글, SNS에 노달리는 글을 갖다가 지도 딱 공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SNS에 나들고 있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당한다. 요 글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 2년을 지켜본 국민은 이제 그를 믿지 못하여 권력을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 아니냐. 매우 수준이 낮은 정치를 일관하여 진보 보수 중도에 속하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 국민이 이제 그를 바라보는 것도 싫어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당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장 정도에서 공직을 맡았어야 했다. 야비하고 어리석고 능력 없고 아나무인력, 부가 미신에 빠졌다고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주 악성 글을 지금 공유하면서 요거에 이제 온라인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촛불혁명으로 가기 위한 선제적인 작업에 황운하가 드디어 딱 착수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자, 황운하 말이죠. 이 비판 여론을 압도적으로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